자, 이번 차시는 사회보장보험제도죠.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는 은퇴 쪽에서는 공적연금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쪽에서는 조금 그 은퇴 쪽에서 나온 부분도 살짝 뭐 언급을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보험과 관련되는 부분 이제 주로 나오죠. 근데 이 사회보장제도는 매번 바뀌어요. 꽤 자주 바뀌기 때문에 내용이, 그래서 수치나 이런 데 너무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큰 이 제도의 취지, 흐름 쪽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페이지 77페이지서부터 시작합니다. 사회보장제도 맨 위에 국민의 복지 증진, 이바지 목적, 바로 밑에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벗어나서 행복한,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 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말 다 써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둘에 여섯, 일곱 번째 줄에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그리고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을 자립하는 지원제도. 사회보험제도와 사회보험제도는 보험 방식이다. 보험료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기업에서 받든 근로자에게 받든 어쨌든 돈을 받는 제도. 보험을 우리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금을 받는 거니까, 공공부조제도는 내가 내는 거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퇴 쪽에서 배웠을 때 공공부조제도는, 은퇴 쪽에서는 기초연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사회보험제도로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이 기초연금인 것처럼 이쪽에서 얘기할 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건 기초연금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도, 그게 이제 공공부조제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사회보험제도가 있고 하니까 그런 내용으로 좀 살펴보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공공부조. 자, 공공부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그리고 보험료로 조달하는 사회보험제도와 달리 국가가 재정기금으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자립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제도.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제도.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라고 하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에는 이 교재에 국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교재에 국한해서 공공부조제도가 이거다라는 거고요. 또 은퇴설계 쪽에서는 의료보장제도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언급이 없으니까 거기서는 공공부조제도로는 뭐 기초연금제도 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공공부조제도의 이 두 가지 위험관리 쪽에, 보험제도 쪽에서는 이런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뭐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급여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급여가 그 옆에 페이지 7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생계급여, 그 다음에 주거급여, 교육급여, 그리고 의료급여, 이런 부분들이에요. 중요한 순서대로 적혀 있어요. 생계,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의료가 중요하죠. 그리고 주거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교육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표를 잠깐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거기에 가로에 퍼센트가 나와요.
거기 30%, 40%, 47%, 50%. 이게 기준 중위소득 대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의 소득이 있느냐를 따져주는 거야. 소득이 가장 적은 사람 같은 경우에 생계급여부터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가지 급여가 다 지원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해당하는 부분. 주거급여, 교육급여 마찬가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각각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옆으로 와서 보겠습니다. 자,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해산, 장제급여. 장제급여는 이제 장래와 관련되는 급여. 이런 급여들을 지급해서 하는 거다. 바로 밑에 가구 여건에 맞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각의 선정 기준이 다르다. 그러니까 30, 40, 47, 50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격 요건. 수급자 선정 기준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수급자 선정 기준이 65세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뭐예요? 부양 의무자. 예를 들어서 자녀 같은 경우에는 부모, 그 다음에 부모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드신 부모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를 부양할 자식,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거기 보시게 되면 부양 능력이 없거나, 있어도 능력이 없거나, 그 다음 또는 부양받을 수 없는 자. 있어도 부양 의무자의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유.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 이하. 조금 아까 살펴봤던 중위소득 월액에 대해서 뭐 30%, 40% 이런 기준이에요. 이하인 사람으로서 부양 의무자 기준과, 즉 부양 의무자 기준과 그 다음에 소득 인정액 기준. 그 중위소득 월액에 대해서 과연 보면 이 사람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요건이 동시에 충족해야 된다. 이 인정 요건이 동시 충족. 무슨 얘기예요? 소득도 적고 돌봐줄 사람도 없다 라고 돼야 되는 거죠. 돌봐줄 사람은 없는데 소득이 괜찮아. 당연히 안 되겠죠. 소득은 없지만 돌봐줄 사람은 있어. 그러면 대상이 아닌 거고. 단,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하겠죠. 예.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 거기 보시게 되면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도자료나 신문이나 이런 데 보거나 아니면 제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여기에 뭐도 포함이 되어 있냐면 얘도 포함이 돼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생계급여도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기준으로 해서. 근데 큰 흐름에서 보면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조금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 생계급여에는 적용 대상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 생계급여와 관련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을 안 한다라고 해서 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적이 있어요.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단서 조항. 그 단서 조항이 우리가 봤었던 79페이지 거기에 맨 밑에, 당구장 표지 맨 밑에 딱 작게 써 있죠.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1억 원, 월 834만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생계급여는 단서 조항이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는 해주는데 적용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대상이 되면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적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다른 교육을 통해서나 아니면 보도자료를 통해서나 이렇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통해서나 이런 식으로 해서 생계급여도 아니지 않아요? 라고 교육을 받았다면 걔는 단서 조항이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좀 타이트하게 봐서 두 가지 기준만 적어놓은 거예요. 그다음 생계의료 주거 및 교육급여의 수급 대상자는 각각의 중위소득 월액의 30에서 50% 수준 이하여야 된다. 그쵸? 우리가 제가 미리 퍼센트를 살펴본 이유는 이게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보는 것과 없는 상태에서 보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의 중위값을 말한다. 그래서 선정기준과 부양능력 판단 기준이 된다. 중위소득 월액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원래가 중위소득이란 개념이 이런 개념이거든요. 제일 소득이 많은 사람에서 제일 적은 사람 쫙 일렬로 해서 놓고 딱 중간.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란 수급자를 부양할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적, 부모하고 자식이죠. 그리고 배우자.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라고 하게 되면 누구를 얘기할 수 있냐면 며느리나 사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며느리, 그러니까 아들이 사망했는데 며느리, 또는 딸이 사망했는데 뭐 사위,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밑에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부양의무자는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기준 이하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산도 없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도 없고 또 소득도 없고 일정 수준 이하로 그 다음 부양능력, 부양을 받을 사람도 없을 때는 그때는 국가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그래서 맨 밑에 부양의무자는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소득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와 직계존속 또는 중증 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에 그 밖에 질병, 교육이나 이런 걸로 해서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런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직계비속이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 직계비속이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 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 부양하는 자가 그 재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따져요. 그런 부분은 따져요. 그래서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에 대한 환산액 뭐 이런 기준이 따로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충족하면,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봐주는 것처럼 적어놨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사회보장 부분은 자주 바뀌기도 하지만 그리고 너무 안쪽에 있는 문제까지를 내지는 않아요. 통상 보면은. 그래서 뭐 자격요건, 뭐 부양의무자, 그러면 제가 추가로 설명했듯이 사망한 1촌의 혈족의 배우자 뭐 이러면은 뭐 사위, 며느리 뭐 이런 것까지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읽고 얘가 누군지를 판단 못하면, 이 사람이 누군지 판단 못하면 진도가 안 나갈 거잖아요. 막 찾고 그러면은 시간 낭비하니까. 그래서 바로 밑에 부양의무자가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해외 이주하는 경우, 집행되는 경우 뭐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도 요거 옆에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요건이에요. 부양 능력이 있는데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부양 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있어도 뭐 해외 이주했거나, 그죠?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가 있거나,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를 명시해 놓은 거니까 그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것을 살짝 구분을 좀 해놓을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중위소득은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급여 종류 및 수급자 선정 기준은 이렇게 계산한다. 여기 요거 한번 해보시려면, 안 잊어버리시려면 이렇게 하면 돼. 1인 가구 207만 7,892원 있죠. 중위소득. 그거 곱하기 30% 하면 62만 3,368원이 나와요. 그 금액 곱하기 해서 생계, 곱하기 해서 의료, 이렇게 그 금액을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인 거죠. 필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요. 그 다음 바로 밑에 부양 의무자에서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바로 밑에 다른 법령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이 법보다 우선해서 그걸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생계급여,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위에 설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부양해줄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해결하고, 다른 법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거 해결하고, 그러고도 안 되면 이 법 적용하겠다. 그 다음 생계급여. 의복이나 음식물, 연료비 뭐 이런 것들이죠.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바로 밑에 생계급여 지급 기준에서 가계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하여서 산정한 금액. 그래서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 최저보장 수준이거든요. 그 금액에서, 최종 보장 수준 금액에서 이 사람이 버는 돈은 빼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소득 인정액은 빼야 되겠죠. 그래서 최저보장 수준은 생계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을 합한 수준이 생계급여액 이상 되도록,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지원한다.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이 번 돈과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한 돈을 합쳐보면 그게 생계급여 선정 수준 이상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도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해산급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첫 번째 줄에 생계, 주거, 의료만 나와 있죠. 그렇죠? 생계, 주거, 의료, 교육에서 교육이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산급여의 대상에는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은 교육급여만 받는 사람은 해상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산여가 1인당 70만 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장제급여.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계, 주거, 의료만 나와 있죠.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교육급여만 받는 사람은 빼고, 결국은 4가지 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보면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이 그나마 좀 소득이 더 나으신 분이니까 이분은 빼고, 맨 밑에 1인당 사망자 1구당 80만 원을 지급한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 자활급여 있고요. 그 다음 의료급여 제도.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 네,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 그래서 이 급여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 보면 병원 가거나 이랬을 때 무료이거나 굉장히 작은 돈만 내세요. 그래서 최소한 의료나 이런 부분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의료급여 대상자는 1종 수급자와 2종 수급자로 구분이 된다.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태 얘기한 게 지금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근로 무능력 가구나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 질환자,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 행여 환자. 그 타법 적용자에서 나와 있는데, 그거 그냥 누르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시험에서 설마 다음 중에서 의료급여제도에 해당하는 일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나올 확률은 높지 않아요. 이건 너무 깊이 들어간 거고, 이렇게 되면은 뭐 이 책 통째로 다 외워야 된다는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한번, 아, 이런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들이구나. 그 다음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일종 수급자가 아닌가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 수준과 본인부담금. 두 번째 줄에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거기에 보시면 1차 병원은 1,000원 내고 2차 병원에서는 1,500원 내고 뭐 의국에서는 약국에서는 500원 내고 뭐 이런 거 이 금액이 중요하진 않겠죠. 그렇죠? 만약에 제가 미친 척하고 이 금액이 나오면 찍는 방법뿐이 없어. 그건. 맨 밑에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 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보증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표 2-4의 본인부담금 보상제, 그 다음에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본인부담금 보상제와 상한제. 본인부담금 보상제는 거기 보면 1종과 2종이 나눠지죠. 매 30일간 2만 원을 초과해서 내는 경우. 그럼 초과 금액의 50% 보상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본인 부담 상한제 기준 같은 경우에는 매 30일간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 전액에 대해서 주겠다라는 거. 이게 각각의 적용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 부담 상한제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 부담 보상제 기준도 있다. 하나는 2만 원이고 하나는 지금 5만 원 초과하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본인 부담 상한제는 어떤 거냐면 마찬가지겠지만 최대한 이만큼까지만 내시면 됩니다. 뭐 그런 거예요. 본인 부담 상한제 최대한 이만큼까지만 내시면 됩니다. 그 이상 내는 거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건강보험에서 다 커버하든지 어쨌든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낸 금액이 있으면 그거 돌려주고 그래요. 근데 그 안에 나와 있는 부분을 다 기억할 수는 없고, 본인 부담 상한제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본인 부담 본인 부담 보상제를 선 적용한 후, 그리고 본인 부담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본인 부담 보상제로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걸 다 보상을 해줬어요. 그랬는데 본인 부담 보상제에 의해서 넘어가는 금액을 다 했는데, 근데 어쨌든 본인 부담 보상제 그 안쪽에서 전체적으로 본인이 낸 의료비는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료비들을 합쳐보니 상한제보다 넘더라 그러면 그거 보상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의 안전장치를 둔 거죠. 그 다음 사회보험. 조금 아까까지는 우리가 공공부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제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해서 만든 제도. 바로 밑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에게 발생한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밑에 보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두 줄 내려가서 보시면 민간보험과 달리 강제가입이죠. 그리고 바로 밑에 전 국민에게 기본적인 보장 서비스 제공. 바로 밑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가입. 그리고 강제로 보험료 납부.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표 2-5가 나오는데 복잡하죠? 근데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보면은 당연한 얘기예요.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를 놔둔 거니까 한 번만 읽어보시면 구분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보험 제도의 목적 구분 가능하죠. 보험 가입, 부양성,
그죠? 민간보험은 부양이라는 게 없잖아. 보험료 내면 낸 대로 해주는 거지. 근데 사회보험은 사회가 부양을 해주는 거잖아요. 어려운 사람은. 독점과 경쟁. 물론 사회보험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독점이죠. 민영보험이 못하는 일이니까. 공동부담 여부. 당연히 사회보험은 공동부담이죠.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동부담의 원칙이고 위에 걸 읽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재원의 부담. 능력비례 부담이죠.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민간보험은 본인이 알아서 내는 거예요. 능력이 안 돼도 더 낼 수도 있고 능력이 돼도 덜 낼 수도 있어요. 개인이 선택인데 공공보험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내는 거잖아요. 자, 내가 급여가 높아요. 그러면 더 내요. 건강보험료 많이 냅니다. 소득이 낮아요. 건강보험료 조금 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질병에 걸려서 병원 가면 혜택은 똑같이 받죠. 차등 부과고요. 보험료는. 그 다음에 균등급여예요. 그래서 보험료 부담 방식은 정률제죠. 그 다음에 보험료 수준, 위험률 상당 이하요율 이런 것도 좀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민간보험은 경험료율을 산출하죠. 그 다음에 보험자 위험 선택. 보험자 위험 선택이라는 부분은 가려서 받겠다라는 거예요. 가려서 받겠다. 보험회사가 가려서 받겠다. 역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려서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보험계약을 인수할 때 위험부담이 적은 것을 고르려고 하는 게 이게 보험자의 위험선택이라는 얘기예요. 따로 설명을 드리는 거는 보험자의 위험선택에 대해서는 이 교재 어디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이게 국가보험은 불필요하죠. 전국민 대상이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다음에 급여 수준은 균등이고요. 인플레이션 대책은 가능하죠. 그리고 보험사고의 대상은 국가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인보험이에요. 그렇죠? 성격은 당연히 단체보험, 집단보험이고 뭐 그런 것들이 적혀 있으니까 보면 알겠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나와 있는 표도 그냥 눈으로 한번 쭉 봐보세요. 국민연금은 수정적립 방식이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은 부과 방식이고, 고용보험도 수정적립 방식이고, 산재보험은 순부과 방식이고. 수정적립 방식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적립 방식으로 가는데 이게 부족하면 여기다가 부과 방식도 겸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수정적립 방식이죠. 본인이 낸 거 갖고 가는데 그 금액이 부족하다면 뒷세대가 내는 것까지 포함해서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세대 간, 세대 내, 이 소득세 분배 기능이 하는 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죠. 자,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특별한 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2조 사회보험. 세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는 1964년에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작으로 77년에 건강보험, 88년에 국민연금, 그 다음에 고용보험이 95년. 물론 이 안에는 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건 빠져 있어요, 지금. 그쵸? 이거는 일반적인 사회보험 얘기하는 거니까 뺀 것 같아요. 나머지 밑에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 특별한 거 없으니까. 그럼 국민건강보험. 맨 밑에 줄에 보시게 되면 이런 문구가 있죠.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여러분들 그 병원 가시게 되면 혜택 받는 그거잖아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그러니까 사회보험인 거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장제도다. 그래서 부가 방식으로 운용이 돼요. 내가 건강보험 가입이 돼 있을 때 돈을 쭉 내면서 있다가 나는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았어. 난 건강해갖고 이러다가 내가 이제 더 이상 건강보험 가입을 못 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빠져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는 지금 못 내고 있지만 과거엔 되게 많이 냈거든요. 근데 내가 혜택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받아요. 지금 돈을 안 내고 있으니까. 그쵸? 예. 뭐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가 방식이라고 그러는 얘기예요. 그때그때 해서 그때그때 내는 거. 내가 미리 냈다 그래서 그걸 쌓아놨다가 내가 그걸 혜택 보는 건 아니다라는 거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 그 다음에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간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세 조정로 내려가서 보시면, 거기서부터 1점. 국민건강보험은 보험 가입을 기피할 수 있도록 제도화될 경우 질병 위험이 큰 사람만 가입하고 나머지 사람은 가입하지 않으려는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 상호 간의 위험 분담, 의료비 공동 해결 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강제 가입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을 왜 강제로 가입을 시키느냐? 원하는 사람만 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우량체가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들라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니까 우량체 같은 사람들은 안 들라 그러겠죠. 그러면 국민건강보험의 취지, 국민들이 고액의 진료비나 의료비에 의해서 생계가 저하되는 생활에 어떤 그 수준이 저하되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에서 하는 사회보장제도인데 누구는 들고 누구는 안 들게 되면 결국은 안 드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일 거고 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험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우량체가 아닌 사람들일 텐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사회보험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경우에는 다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들어. 그래서 우리가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민영보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언더라이팅을 하잖아요. 고지 의무도 있고 언더라이팅을 하는데 그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죠. 아픈 사람이든 지금 아픈 사람이든 나중에 아플 사람이든 지금도 건강한데 앞으로도 건강한 사람이든 그냥 다 하는데 그러면서 뭐를 해요? 아픈 사람이라고 보험료 더 받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한 사람이라고 덜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받아요? 그냥 소득 수준, 재산 수준에 따라서 그 능력간 납부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차이가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밑에 줄에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한다. 그리고 바로 밑에 소득 수준 등 보험료 부담 능력에 따라서 부과한다. 그리고 줄줄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집행된다. 급여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즉 얼마를 내든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보험료 많이 냈으니까 나는 병원 가면 주사 2방 놔주세요.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어차피 감기에 걸려서 병원 가면 똑같이 주사 1방 또는 똑같이 진료받고 그 다음에 그 약 타갈 수 있게 그죠? 처방전 나오고 하는 부분은 다 똑같잖아. 많이 하는 사람이든 적게 하는 사람이든 균등급여. 그래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비교가 나오는데 여기에 실손의료보험 비교 쪽에 보면 건강보험 쪽 같은 경우에는 보장 범위, 가입 대상, 보장 상한, 보장 일수나 보장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죠. 이거는 그렇죠? 다만 법정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는 법정 비급여 이런 부분은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안 해주는데 그리고 평생 의무 가입이죠. 죽을 때까지 가입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손보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실손보험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섞여 있냐면 요건 그래서 이걸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건강보험 쪽은 좀 보시는데 실손보험 쪽은 눈으로 이렇게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보장이나 이게 실손도 최초 1세대 실손서부터 시작해서 착한 실손, 그 다음에 지금 4세대 실손까지 실손보험이 출시돼서 있었던 상품마다 그래서 제 처음 실손보험에 가입했던 분들 지금까지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요즘에 나오는 4세대 실손 가입해서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또 전환하신 분들도 있고 그분들의 보장이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만 적어 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요 자체가 몇 세대 실손에 해당하는 건지 이게 뭐 착한 실손에 해당하는 건지 4세대 실손에 해당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모호해요. 이 교재에서니까 그렇게 작성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건 내가 가입한 거고 틀린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4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상급여 같은 경우 20%, 비급여는 30%가 본인 부담이거든요. 예. 근데 그 앞에 실손 같은 경우 80%, 90% 뭐 이런 식으로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건 100% 본인이 하나도 부담 안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적용 대상. 자, 적용 대상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보면 돼요. 직장 가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가입자가 있어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있고 직장 가입자는요. 가입자가 있고요. 피부양자가 있어요.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피부양자라는 개념은 직장 가입자 쪽에 있는 개념이지 지역 가입자 쪽에는 피부양자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 자, 적용 대상 보니까 첫 번째 줄 맨 끝에 첫 번째 줄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구분되는데 그 옆에 직장 가입자는 바로 밑에 근로자 및 사용자 쭉 나와 있죠. 그러면서 피부양자로 구성이 되고 지역 가입자는 이 사람들이 아닌 자. 여기 제외자. 요게 이제 지역 가입자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게 되면 피부양자의 기준이 쭉 나오죠. 직장 가입자에서 생계에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한다. 근데 아예 없는 자는 아니고요. 일정 수준 이하인 자예요. 정확히는. 그래서 피부양자 기준이 최근에도 좀 바뀌었죠. 피부양자 기준이 바뀌면서 건강보험 내야 되실 분들이 확 늘어났어요. 그렇죠. 상당부분 늘어났는데 그래서 피부양자 자체가 소득이 아예 없거나 재산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일정 수준 이하.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포함하고 그 다음 배우자의 직계 비속 포함하고 그 다음 배우자와 형제자매까지 포함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 밑에 단락에 보시게 되면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2단계 개편안으로 인해서 뭐 기존 소득 요건을 3,400에서 2,000으로 변경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소득이 본인 소득이 그동안 이제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 본인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나와야 돼요.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이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 따져야 돼요. 그래서 기준 소득 요건을 2천만 원으로 변경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는 이런 부분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밑에 그게 중요하죠. 이게 단계별 적용하는데 1차년에는 80%, 2차년 60%, 3차년 40%, 4차년 20%까지 좀 깎아주는 부분이 있다. 요 퍼센트는 좀 기억하세요. 자,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던 사람, 재산 및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하인 사람. 그래서
교재가 좀 아쉬운 부분은 위쪽에서 읽고 탁 넘어간 사람들한테는 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으실 수 있어요. 제가 이 교재 처음 얘기하면서도 그런 중간중간에 그런 말씀 드렸었죠. 여기에서는 요만큼 얘기했는데 뒤에 가서 좀 더 보태지고 뒤에 가서 좀 더 보태지고 어떨 땐 또 없어지고 뭐 이런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어쨌든 이 교재 갖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죠. 뭐 그렇죠? 다 읽어봐야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네 번째 줄, 맨 위에 적용 대상 네 번째 줄에 보면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가 피부양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또 맨 밑에 내려와서 보면 일정 수준의 기준이 또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소득과 재산 수준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에는 없다 그랬다가 밑에는 또 기준이 있다 그랬다가 그 기준이 2천만 원이라 그랬다가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맨 밑에 건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다? 위에 이렇게 있지만 밑에 있는 게 맞으니 밑에 거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부양자 인정 요건 요 표를 쭉 따라가 보시면 점선도 있고요. 그 다음 실선도 있습니다. 점선과 실선 다 따라가 보게 되면 피부양자 인정되는지 제외되는지 요건 꼭 한번 해보세요. 거기 보시게 되면 뭐 형제자매가 아닌 경우 직계존피속이 아닌 경우에 예 아니요 나와 있죠. 쭉 가서 사업자 등록이 있습니까? 뭐 예 아니요 갈라지죠. 근데 만약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제외.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이 있습니까? 뭐 예 또는 아니요 했는데 그럼 사업소득이 발생합니까? 그렇게 해서 또 사업소득이 발생한다. 아니다. 발생합니까? 라고 해서 예 그러고 갔더니 그러면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 이하냐? 그러니까 사업소득 금액이 있어도 너무 작으면 괜찮다라는 거죠. 예! 그랬더니 이하다라고 얘기했더니 전부 합산해서 그러면 2천만 원 이하냐? 그러니까 2천만 원 기준이 나오죠. 그렇죠? 이게 옛날에 이제 3,400이었다라는 거죠. 2천만 원 이하냐? 2천만 원 이하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형제자매인 경우엔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8천 이하냐? 아니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재산 과세표준이 9억 원 이하냐? 근데 2천만 원 이하입니까? 근데 NO! 그러면 이제 바로 제외.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하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냐? 맞다. 5억 4천만 원 이하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고 했는데 1,000만 원 이하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그러면 당신은 대상이고 아니다. 라고 하면 아닌 거고. 그렇죠? 그래서 합산 소득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면서 그러면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 이하입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쭉 내려오면서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사업소득이 발생하느냐,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느냐, 500만 원 이하이냐, 2천만 원 이하이냐, 그 다음에 합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이냐, 그러면서 과세표준이 5억 4천 이하이냐.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요 부분이. 요런 정도만 봐주시고, 예, 아니요는 따라가실 수 있으시죠? 예,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요거는 그 네 가지 기준. 사업자 등록이 있느냐, 주택임대소득이 있느냐, 임대소득이 있느냐, 그 다음에 사업자 500만 원이냐, 2천만 원이냐, 5억 4천이냐, 1,000만 원이냐. 예. 나머지 거 그 안에 뭐 형제자매 나와 있고 뭐 이 부분까지 다 정리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 정도가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흔하게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그 정도 좀 봐주시고 그게 이제 대상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겠는데 이것도 너무 어렵긴 하죠. 그쵸? 그 다음 보험료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 직장가입자 90페이지에 직장가입자는
직장가입자는 사람에 따라서 보험료를 하나에 대해서만 내는 경우도 있고요. 두 개에 대해서 내는 게 있어요. 보수월액에 대해서 내는 건 요건 쉽게 생각하면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봉급에 대해서 내는 거.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소득월액이라고 있죠. 소득월액. 소득월액에 대해서 내는 거는 이거는 부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업. 그러니까 원래 근로자가 봉급받는 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납부를 하는데 사실 여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부업을 해요. 투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였었던 거죠. 제가 현역 시절에. 저는 은행에서 봉급받고 그다음 강의도 했으니까. 그러면 은행에서 봉급받는 거에 의해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이하면 건강보험료를 안 내거든요. 근데 그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도 뭐 하겠다. 건강보험료 부과하겠다. 그래서 거기 시게 되면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서 내는 거고 그 옆에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에 포함된 월급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이 있다 그러면 그 소득이 얼마?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도 부과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까지만 정리를 할게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네, 자동차를 이 자동차도 따져요, 지역가입자는. 근데 모든 자동차를 다 따지는 건 아니에요. 일정 수준 이상의 자동차만 따지거든요.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가 요소별 점수를 합산해서 보험료 부과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계산해줘요. 그리고 세대 단위 부과예요. 세대 단위. 그러고 소득은 바로 밑에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 근로연금소득 다 합쳐서 계산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럼 연금소득을 전체 다 볼 거냐? 라고 했을 때 연금소득의 일정 부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재에는 그 부분까지는 안 나와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사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건보료 부과는 안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연금소득은 법에서는 가능하게 돼 있는데 현재는 공적연금 부분만 현재는 건보료 부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섭외를 하시거나 현직에 대해 섭외를 하시거나 아니면 사적연금 마케팅 하실 때 주로 듣는 얘기가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공적연금은 건보료 부과 대상인데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거 많이 타면 오히려 국민연금 조금 늘어나고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이 사람이 1980만 원이에요. 받는 소득이 재산이라 이런 거 다 없고 1980만 원 받아요. 그래서 피부양자 대상이었어요. 근데 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가치 보장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얼마가 됐어? 2010만 원이 됐어요. 또 얼마 늘어나지 않았죠, 금액은. 근데 2010만 원이면 2천만 원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건보료 여기서 빠져나오죠. 피부양자에서 빠져나와서 지역가입자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때서부터는 여태까지는 건보료 한 푼도 안 냈었는데 이제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건보료 부과돼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되는데 사적연금은 아직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게 법에서는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아직 제도를 실행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이런 얘기들 하죠. 그러니까 조금 깊이 들어간 거긴 한데 이런 소득들을 합계, 그래서 합계도 이제 전체 그냥 다 액면으로 더하는 것도 있고 감안해서 더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5천만 원의 기본 공제 해주고요. 재산 기본 공제 해주고 근데 자동차는 잔존가액 얼마 이상? 자동차는 4천만 원 이상.
구입 가격이 아니고 잔존가에 감가상각 한 금액.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뭐 부가체계는 다음과 같다 해서 밑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뭐 그것까지 외울 정도 되면은 엄청난 거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2번 지역가입자 사후정산제도. 자, 여기까지예요. 밑에 보험급여는 다음 차시 할 거예요. 단계가 끊어지는 거니까. 지역가입자 사후정산제도.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소득을 받아서 부가 처리할 때가 1에서 2년 정도의 시차가 있다.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 즉,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 내가 소득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국세청에서 소득자를 받아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 이게 시차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데 지역가입자는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1, 2년가량의 시차가 있어서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가 확인이 되면 보험료 조정을 해주고 있다. 근데 그래서 내가 증빙을 하면 나 소득 줄었어요 뭐 이렇게 증빙을 하면 보험료를 좀 줄여주고 그랬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악용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소득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부당하게 줄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가입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 조정을 받은 후 이렇게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 보험료를 조정 신청해서 조정을 받았다. 그런데 조정을 받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소득의 사후에 확인이 되면 보험료를 다시 정산하는 사후정산 제도를 도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시행할 제도죠. 그래서 2023년도 11월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요번 차시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다음 차시는 92쪽 보험급여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